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나섭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패널 네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혜 전 민주당 부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이 됩니다. 오늘 최종 변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 말씀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른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선처라든가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헌법재판소가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을 내릴 까닭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참 많은 관측과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병묵 편집장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글쎄 지금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기자들 취재도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냥 추정 정도만 가능한데 아마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했듯이 사과 문구가 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과도 지난번 대국민 사과처럼 불편을 끼쳐드려서 사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상계엄 자체 그 본질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데 아마도 이제 오늘 그 최종 변론이니까 그 현재 재판관들을 상대로 한 어떤 그 의미보다는 대국민 메시지 쪽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사과 부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이제 그 탄핵을 헌재에서 기각을 해주면 어떠한 국정 비전 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현재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을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 이런 의미도 저는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임기 단축 개헌 제한 내용도 담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김상일 대변인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그 사안은 사실은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비상계엄한 후에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질서 있는 후퇴가 논의될 때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제 질서 있는 후퇴 방식 중에 하나로 이제 거론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이제 사법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헌 그것도 임기 단축 개헌 이걸 놓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듯한 모습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그리고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이제 일각에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얘기 같고요. 대통령 측이나 아니면 다른 책임 있는 어떤 주체에서도 그런 생각은 저는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최종 변론 전략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양측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법치의 테두리 내에서 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시작된 내란놀이의 끝이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사실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왜 파면되어야 하는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지금까지 어떻게 주장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와 헌법에 적인 비상계엄 이 내란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야 할지 하는 내용을 네,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쟁점은 비상계엄의 정당성, 위헌성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최진영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취지의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또 재차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에 집중하지 않을까.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본질은 정치적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인 부분에 대한 터치 플러스 정치적 부분에 대한 터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부분은 뭐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상황에 대한 대국민 호소 이 부분이 강하게 들어갈 것이고 더불어서 지난 12월 15일도 그 대국민 발표에도 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경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 이런 어떤 국민들에게 감성적으로 호소할 부분을 분명히 밝힐 것이고 더불어서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한 37쪽에 해당하는 것 중에 80%가 내란이다라고 해놓고는 사실상 또 그 부분을 철회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사법적인 어떤 판단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구체적인 증거, 특히 헌법재판 심판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증인들과 증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네, 일단 국회 측에서는 이에 맞서기 위해서 네. 뭐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죠. 결국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이기 때문에 12월 3일 밤에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이 부분을 주장하는 데 많은 시간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 77조나 계엄법상에 정한 계엄의 실질적인 요건이나 형식적 요건 이런 부분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12월 3일 밤에 과연 헌법에서 정한 비상계엄 실질적인 요건인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또 강하게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이 뭐 야당의 행태를 알리거나 뭐 부정선거의 어떤 음모론을 파헤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것 자체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상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비상계엄 자체가 실질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요건을 결한 것 아니겠느냐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장 사퇴하라!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조직이었습니다. 특정 세력의 하명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대로 공수처는 그동안 민주당의 내란몰이 선동에 앞장섰습니다. 참 탄핵 심판 막바지까지 공수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보훈 입법을 했다, 체포 거래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에 저는 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예.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6일에 구속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구속 기소가 된 이후에 대략 한 열흘 정도 지나서 2월 6일에 전현희 의원이 공수처의 그동안 수건 사업을 모두 다 해결해주는 법안을 냈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준, 그러니까 체포와 구속 기소 해준 데 대한 보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히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그 전부터 준비해 왔다 그러는데 그 전부터 준비해 와서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딱 체포 구속 기소된 직후에 그 공수처의 민원을 다 해결해 줍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아 민주당과 공수처가 뭔가 거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의심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그 설명, 해명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안 발의 시기나 상황이 아무래도 좀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훈 법안 발의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볼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이미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그리고 현재 공수처장을 누가 임명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내란 탄핵 이거와 관련된 수사를 예. 함에 있어서 여기에 어떤 역량이라든가 어떤 자원이 좀 상당히 좀 부족하구나라는 게 전 국민적으로 좀 느껴진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관을 없애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서 공수처 제도를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쪽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당연한 흐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 시점상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보훈 입법이 맞다라는 그런 강한 의심이 든다는 최병무 편집장님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김상일 대변인님은 그렇게 보기까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해석 내놔 주셨는데 지금 이런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영장 청구 사실 관련해서 거짓 답변을 했다 이런 의혹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처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체포가 과연 정당했느냐, 그와 관련해서 불법 체포 감금죄가 문제가 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그 국회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는 것 사실이 실질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가 문제가 되고, 더불어서 오늘 지금 그 TV조선에서 단독했는 걸 보면은 유령 답변서, 실질적으로 수사기획관이 있지도 않았는데 수사기획관 명의로 해서 어떤 서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명의가 없는 그 공무원이 명의를 사칭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아가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초대에 어떻게 보면 그 공수처장이 취임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민주당과 공수처는 협업 관계라고 있는데 이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까지 해주니까 그에 대한 보훈 입법까지 해주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협업 관계를 넘어서 공생 관계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은 수사의 공정성은 안드로메다로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검찰의 수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허위 답변 의혹에 영장 쇼핑 의혹까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동훈 공수처장 고발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 오늘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해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오늘 국조특위 청문회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야 의원들의 관련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관련된 의혹들을 제기했을 때도 공수처가 즉각 반박하고 해명한 바가 있거든요. 특히 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유 자체가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점이 좀 핵심적인 해명이었다라고 보이는데요. 오늘 또 추가로 나온 의혹들, 그러니까 기록이 고의로 누락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의원실에 공문으로 답변을 보낼 때 이 부분이 거짓 답변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오동훈 처장이 맞는 해명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최종 변론을 마치면 3월 중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선고 당일에 서부지법 사태 같은 폭력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각종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보면 탄핵 기각 인용 뭐 이 부분이 이제 거의 뭐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들의 뜻과 다르게 그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폭력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 그건 양쪽 진영에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래서 경찰이 당일 가포 비상령을 발령할 것이다. 뭐 이런 지금 그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만약에 지금부터 예상이 충분히 그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경찰을 비롯해서 또 헌재도 여러 가지의 대책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최종 변론이 열리는 헌재 앞에서 찬핵 찬반 진영의 집회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항상 짚고 넘어가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열, 분열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도자들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지도자들이 그 지도층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를 국민들을 선동해서 거리로 나오게 한다. 이거 지도자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여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좀 이제는 그 제도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해결되는 걸 좀 수용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국민의 어떤 삶과 국가의 어떤 발전 이런 걸 중심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갖추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상황은 보면 양쪽 다 선동을 통해서 한쪽은 이게 정치 탄핵이다라는 어떤 프레임, 또 한쪽은 뭐 이제 헌정 질서 수호라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싸우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조기 대선을 겨냥한 자기 이익 추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정치에 있어서도 바뀌어 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제발 좀 정치권에서 이런 거를 좀 모여가지고 논의를 통해 가지고 과연 이게 국민과 정치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스스로 논의하는 테이블을 한번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재 탄핵 심판 선고 결과 어떻게 나올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두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두 가지를 예측하겠습니다. 헌법재판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형사재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결국 실체적 판단보다는 형식적 판단으로 해서 사실상 기각하는 내지는 각하하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상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대 0으로 일방적으로 탄핵이 됐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 사법의 본질을 봤을 때에 법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해야 된다는 여론도 거의 못지않도록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4대 4로 의견이 나누는데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과 관련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기각한다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심판 청구 절차 그리고 심판하는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중대한 내란 같은 것들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 어떤 네. 법리적인 측면에서 봐서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해서 각하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적 영역으로서 놔두는 그래서 법정 의견이 4대 4가 되면은 각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예. 그렇게 됐을 때 사실 형사 재판으로서의 어떤 지금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면은 그 또한 공소 예. 제기 절차가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공소를 기각하는 이런 쪽으로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저는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예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의미에서의 각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요. 장윤주 변호사님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저는 오히려 인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그 당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헌법상의 실질적인 요건이나 절차적인 요건을 불비했다라는 점을 재판관들이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결국 탄핵 재판도 결국에는 재판이기 때문에 증거와 법리에 따라 그리고 재판관들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장외에서의 여론전이라든지 진영 논리 이런 것을 떠나서 법적으로 판단해 본다라고 한다면 12월 3일 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 계엄 선포가 우리 헌법의 위헌인지 또는 합헌인지 이 부분만 놓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결심 공판 진행이 됩니다. 선고 시점이 언제가 될지 또 선고가 어느 1심과 같은 형이 또 내려지게 될지 관심이 쏠리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사실 1심 그 선고 결과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그것도 예측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개는 이제 벌금 몇백만 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었는데 그거보다 그 더 아주 중한 그 이제 선고가 내렸는데 2심은 그 지금 이제 그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그 김문기 씨하고 골프를 같이 쳤느냐 안 쳤느냐는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무엇이 허위 사실인지 분명하게 해달라 이런 재판부에 거듭된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설령 이제 만약에 그게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백현동 부분은 여전히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2심 결과도 1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시점은 이거는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맞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3월 12일 직후 결국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심리 결과가 나오는 그 주에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김상일 대변인님은 2심 결과 어떻게 예측하세요? 글쎄요, 요새는요 과거하고 다르게 그 재판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독립된 재판부 이 그 6글자가 훨씬 더 저한테 다가오는 때인데요. 얼마 전에 그 송철호 울산 전 시장하고 황운하 의원 사건도 2심에서 정반대로 이게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정말 어떤 재판부가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바뀌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거의 어떤 예측하는 이런 어떤 과거의 관행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정도의 형량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거나 무죄가 되거나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예측이 되긴 하는데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독립된 재판부의 모습을 많이 보고 있어서 저는 판단을 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어요. 두 사람이 개헌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비명계설과는 개헌 논의에 이 대표가 선을 긋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최병욱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났을 때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외형상 지금 뭐 비명계를 끌어안기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저런 걸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비명계를 끌어안느냐? 그러면 비명계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그냥 이재명 대표가 뭐 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되는데 뭐 들러리 역할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 그러니까 뭐 만나기는 했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뭔가 끌어안기의 모양은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끌어안으려면 양쪽의 이해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 이해는 완전히 오월동주식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난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한 태도 변화도 감지가 됩니다. 박용진 전 의원, 이 전 대표와 이제 악연을 다 털었다. 중도 보수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박 전 의원의 이야기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체성이 문제가 아니라 득표 확장성 측면으로서 보면 나쁘지 않은 선거 캠페인 이렇게 그냥 캠페인 전략이라고 보고 손흥민처럼 왼발 오른발을 다 써서 골문 어느 쪽에서 슛을 때려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진보여야 진짜 진보지. 이낙연 대표에게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면 내란 심판과 정권 교체라고 하는 대의 명분에 큰 틀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박용진 전 의원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말했고요. 김경수 전 지사도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일종의 퍼포먼스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실질적인 통합 행보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나름대로 통합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효과를 좀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들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민주당 내부의 분열은 없고 통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점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지금 통합 행보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 조기 대선 국면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당이 단합해서 이런 내란 세력이라든지 또는 비상기업 사태에 대한 수습이 더 먼저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조기 대선 국면이 만약에 확실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 주자들이 경쟁할 수도 있는 것 이건 민주당 내부에서 보장된 절차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또 다른 이야기들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비명계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도 연대와 통합의 대상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와 이 대표 간에 사감이 없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사감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지만 이제 사실은 본인들의 어떤 사감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의 영역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도움이 된다면 이낙연 대표도 얼마든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죠. 그 무엇을 위하여가 분명하냐는 거예요. 그 대의가 분명하냐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가 박용진 의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그러면은 그 대의라는 것이 분명하냐 아니면 이분들이 자기 자신의 지금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것만이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도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그러면 본인은 왜 밖에서 그렇게 불만이나 이런 걸 이야기했죠? 그 이유를 얘기하고 그 이유가 해소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저게 무슨 몇몇 개인들이 무슨 이익 나눠 먹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국민들에게 좀 더 투명하게 보여지고 좀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비이재명계 간의 실질적 화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단계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 화합이라는 게요. 개인 차원이면 이재명 대표가 안아주는 것만으로 자기는 살아나는 거잖아요. 자기는 뭐 공천도 받을 수 있고 자기 이익은 담보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그러면은 그 당 지도부에 반발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 대의와 명분은 그럼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줘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기사화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났을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요구, 대의와 명분을 위해서 그동안 본인들이 이야기해 왔던 것에 대한 그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요구들이 노출이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노출이 돼야만 국민들은 굉장히 큰 정치를 하고 있구나. 어떤 개개인의 뭐 밀실에서 이익 나눠 먹기 뭐 이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경제 정책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상속세 개정 관련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가 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1,000억 상속받는 사람 100억 세금 더 깎아주는데 그거 안 해주면 그 기초공제, 일괄공제 못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행패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주장하는 저를 보고 무슨 사기꾼, 뭐 인생을 사기로 살았네 이런 얘기해요. 왜 욕을 합니까? 욕이잖아요. 국민의 삶을 놓고 하는 정책 토론을 하는데 왜 욕을 해요?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저를 콕 집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기에 이를 흔쾌히 수용했더니 이제 와서 3대3 토론을 제안하면서 또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주제를 가리지 말고 1대1로 무제한 토론을 합시다. 그것이 공당 대표의 말에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국민의힘에서 1대1 토론회를 제안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3대3으로 제안을 했고요. 다시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1대1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토론하자고 했더니 진짜 토론하자고 했는 줄 아느냐 이런 지금 반응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바로 받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3대3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부하지 않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재 본인이 1등 나가고 있는데 1등 전략은 마이웨이만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다가 약간 전략적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제가 봤을 때 1대1 토론은 커녕 3대3 토론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존경한다고 해도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라고 했던 얘기를 빗대서 재치 있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